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서교 서구 자본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재화관, 발췌문입니다. 보통 자본주의 하면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 금욕, 축적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요. 근데 이 자료는 좀 다른 얘기합니다. 서구 기독교, 그러니까 서교의 박애 정신이요. 나누고 베푸는 그 사랑이 자본주의의 숨겨진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이게 꽤 도발적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시죠.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끼고 모으는 거랑 좀 반대죠. 이 자료는 재화가 이렇게 활발히 도는 것, 그러니까 순환, 유통, 특히 대가 없는 증여가 서구 자본주의 발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해요. 아, 증여까지요? 네. 박애를 불에 비유하는 게 나오는데 가치를 태워서 이렇게 퍼뜨리는 에너지로 보는 거죠. 그 비유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불이라는 비유,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쓰여야 가치가 생긴다.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절제와는 분명히 결이 좀 다르죠. 네. 근데 이 박애 정신이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랑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가요? 특히 그 자료에서 이자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변곡점인데요. 서교가 이슬람이나 유대교랑 달리 특정 조건 아래서 이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자를요? 네. 종교에서요? 네. 칼뱅 같은 인물들이 이자를 인정한 신학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돈을 불리려는 욕심이라기보다는 돈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더 큰 선을 이루게 해야 한다는 박애 정신, 또 삼위일체 같은 순환적인 신앙 논리가 있었다는 거죠. 아, 돈이 돈하고 자체가 선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4단계, 저축, 생산, 유통, 분배 중에서 바로 이 유통을 서교적인 박애가 막 축진했다는 거예요. 유통이요? 네, 여기서 유통은 그냥 물건 파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증여까지 다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으로 보고요. 이야, 돈의 흐름 자체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장려했다니 생각지도 못한 해석인데요. 그럼 이런 관점은 개인과 공동체를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자료 보니까 서교의 사회관이 공동체주의랑 가깝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혈연 중심이 아니고요. 신앙 안에서 모두를 형제자매로 보는 그런 보편적인 공동체를 지향했다는 점을 강조해요. 보편적인 공동체. 그리고 여기서 상징가치라는 개념이 딱 등장합니다. 박애를 통한 증여는 그냥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상징 가치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빵을 하나 줬어요. 그럼 이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어떤 유대감, 더 나아가서는 신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행위 자체가 의미를 갖는군요. 네.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이 쌓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자본을 만들고 이게 또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공동체의 의미를 막 만들어내는 일종의 의뢰처럼 작용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심지어 이런 박애와 증여에 기반한 순환 시스템이 서구 자본주의 성공의 핵심 비결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요. 와, 이거 정말 과감한데요. 네, 그렇죠. 동아시아나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면서 서구 특유의 활발한 재화 순환을 가능하게 한 그 정신적인 기반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하지만 동시에 이 자료가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어떤 문제점인가요? 신의 죽음 이후, 그러니까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재화의 상징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그냥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 원래 의미는 잃어버리고. 네, 특히 요즘 번영신학 같은 경우 부가 마치 구원의 증표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일 뿐 공동체를 위한 순환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비판해요. 원래 순환 정신은 잃어버리고 물질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군요. 환경 파괴나 인간 소외 같은 문제들도 결국 이 순환의 부재와 연결된다. 이런 지적인가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담보로 현재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도박자본주의가 되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현대 사회가 겪는 목적의식 상실이나 도덕적 혼란의 근원도
결국 이 증여와 순환의 부재에서 찾는 거죠. 목적의식 상실까지요? 네, 맥킨타이어 같은 공동체주의 철학자를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고 또 빚지고 있다는 감각, 이런 게 희미해지면서 삶의 공동 목표가 사라지고 도덕마저 그냥 개인 취향 문제로 전락했다. 뭐 이런 진단을 내놓는 거죠. 이야, 깊네요.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서 정신분석학적 설명까지 나오네요.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원래부터 주고받는 관계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마테 블랑코의 무의식적 대칭성 이론하고 또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을 빌려서 설명을 해요. 좀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무의식 속에는 나랑 너를 딱 구분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향,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주려는 마음, 또 받은 것은 돌려줘야 한다는 부채감 같은 걸 느낀다는 거죠. 원래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네, 이게 공동체 의식이나 증여 문화의 심리적 뿌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순환과 증여는 그냥 경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아주 깊은 심리적인 피로와 연결된다는 주장인 거죠. 와,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자료는 서구 자본주의의 뿌리를 우리가 흔히 아는 금욕적 축적, 이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서교의 박애 정신에 기반한 활발한 순환과 증여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그 순환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의 근원일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담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순환과 증여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만약 인간 무의식 속의 대칭성이나 부채감이 정말로 증여와 공동체 형성의 근원이라면요. 이 심리적인 기제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이걸 사회 시스템에 반영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무의식적인 걸 의식적으로 활용한다. 네, 어쩌면 이게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목적의식을 되찾고 좀 더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